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힘당이 요즘 이재명 당대표한테 승복하라, 민주당 승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복은요 내란을 일으킨 새끼가 하는 거예요. 내란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란을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가 무슨 승복을 합니까? 가해자가 승복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어따 대고 승복을 하라, 응? 불복을 하라 이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야가 아니라 우리는 탄핵 이외엔 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윤석열이가 기각이 되거나 돌아오면 민중항쟁을 일으킬 겁니다. 저부터라도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는 절대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인정 못합니다. 우리는 불복이 아니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니들은 불복을 하든지 승복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국힘당 승복을 하든지 불복을 하든지 그건 니네 자유야.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안 그래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요. 니들은 왜 강요를 해? 우리들은 니네가 승복을 하든지 불복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응? 우린 요즘 아무 관심이 없어. 니네가 승복을 하든가 불복을 하든가 우린 관심이 없어. 응? 그러니까 니네들도 니네 알아서 해. 응? 불복을 하든가. 중요한 거는 윤석열 따라하다가 인생 조지는 새끼들만 나온다는 것만 알아. 서부지법 폭동 일으켜갖고 걔네들 최하 10년 이하는 못 나와요. 그래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고 또 난장판 벌려봐. 인생 조지는 것만 알고 있어. 응? 아무 우리는 니들이 승복하든 불복하든 관심이 없다. 응. 권영세가 권난동이가 승복을 하든 말든 그건 니네 자유야. 불복을 해도 니네 자유야.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승복이냐 불복이냐 주체가 바뀌었잖아. 국힘당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한테 응? 내란 정당이 헌재 심판에 승복해라 불복해라 헌법을 파기하는 새끼들이 무슨 헌법을 수호하는 척해. 알 같지도 않은 소리래.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먹지. 그 다음에 한덕수 욕 먹어야죠.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니나 잘해 새끼야. 니부터 헌재 결정 받아들여. 지는 헌재 결정을 진짜 하루하루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란 지가 언젠데 니나 헌재 결정 받아들여. 어따 대고 헌재 결정을 받니 마니 헛소리를 해. 응? 안 그래요? 빨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가 헌재 결정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뻗치게 하면서 어따 대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냐 마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10일 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된다. 근데 한덕수 새끼가 안 할 것 같다. 이거는 사실 노파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는 늘 공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윤석열 파면되면 바로 조기 대선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한덕수가 만약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방법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다 대비하고 있답니다. 그 한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이 공고하도록 하면 된대요. 아니 가처분 신청으로 대통령 선거 공고일을 선거해 달라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그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아직 헌재가 여러분들 탄핵해놓고 대통령 선거 못하게 이거를 기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신경 안 쓰셔도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4월 4일 날 퇴임하잖아요. 근데 한덕수 새끼가 시간을 끌 거라고 10일 안에 공표를 하는 건데, 물론 바로 공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 끌어봐야 4월 14일이잖아요. 근데 문정배 재판관이랑 이민선 재판관의 임기가 18일까지잖아요. 4일이 남잖아요. 빨리 소집해갖고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된대요. 그러면 중앙 선관위원장이 바로 발표한다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다음 우리 상목이 얘기 좀 합시다. 상목이 여러분들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목이 탄핵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다가 최상목 탄핵 안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할 거냐면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했죠. 그러면 24시간 후 내일부터 72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거라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최상목이도 탄핵시키면 돼요. 이해하시죠?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가 됐으니까 24시간 후, 만약에 오늘 낮 2시에 있으면 내일 낮 2시부터 72시간,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에 최상목이도 탄핵하면 됩니다. 왜 최상목이를 탄핵해야 되냐? 여태까지 최상목이 한 짓은 묵과하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란 상설 특검을 여태까지 이거 아무도 이거 잘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국회에서 내란 상설 특검법이 가결된 지가 114일이 지났는데 지금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이거를 계속 뭉개고 있어갖고 지금 내란 특검 자체, 상설 특검 자체를 시작도 못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것도 안 했고, 여기에 이제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어떤 게 추가됐냐? 고환율 배팅. 진짜 이거 인간도 아니죠. 기재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대한민국 망하는 데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요, 여러분들. 응? 이거 사람 새끼냐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 새끼가 대한민국 망하는 데다가 배팅을 하는 새끼가 이게 사람 새끼냐고. 응?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최상목이 2억 원 계속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수입 원자재 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요. 고환율에다가 베팅한 새끼가 물가 잡으려고 하겠냐고. 안 하겠죠. 그렇죠? 고환율에다가 베팅한 새끼가 물가 잡으려고 하겠냐고요. 안 하죠. 이런 나쁜 놈이에요. 응? 정말 탄핵 정국의 헌재도 늑장 선고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진짜 주범은 한덕수랑 최상목이에요. 이놈들만 제대로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 공범들 처단하는데 협조를 했으면요, 상설특검이라도 통과가 됐으면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시고, 최상목이 탄핵은 4월 4일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서 표결을 한다. 표결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민주당 독자적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방송 내용에 좀 맞게끔 채팅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거 내용은 이따가 정리해서 합시다. 싼 탄핵을 지금 왜 안 하냐면,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을 보고 바로 조기 대선 체제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체제일 때는 한덕수가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굳이 윤석열 탄핵시킨 다음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까지 날려갖고 누가 해야 되는지 혼란이 더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하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오늘 심층분석 윤석열 하야설 절대 그럴 놈이 아니다. 하야설이 도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5대3 뇌피셜 SBS 기자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누군가가 소설을 썼고 국힘당에 어떤 이거를 받아갖고 5대3 기각서를 돌렸는데 어제 헌재에서 선고일을 지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주문이 끝났어요. 주문 결정문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 탄핵 선고가 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번 헌재 재판관들이 처음에 이런 제가 받을 때는 어떤 걸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들 이걸 받았어요. 처음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의도 찌라시 같이 한번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월 28일 우리가 마지막 헌재에게 희망을 걸었던 3월 28일 금요일이었죠. 3월 28일 평의 전까지는 인용이 5, 기각이 3이었어요. 찌라시에 의하면. 그래서 급속하게 찌라시가 돌았던 건데 그때 기각 3명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그 당시에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월 28일 평의 직전 정영식이 인용파로 급선회합니다. 찌라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썰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영식이 3월 28일 평의 직전에 정영식이 이제 인용으로 바뀌면서 6대2 상황으로 급변합니다. 이에 문영배를 제외한 4인이 인용파도 6대2로라도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영배 평의에서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정영식이가 돌아섰으니까 그냥 6대2라도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응?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평의가 시작돼서 정영식이 인용파로 돌아선 걸 뒤늦게 김복형과 조한찬이가 알게 돼서 문영배 재판소장에게 우리도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 4월 1일 만우절날 출근 직후 어제 갑자기 헌재가 여러분들 거짓말같이 4월 4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월요일 날 어제 김복형과 조한창이가 문영배를 찾아가서 선고기일을 잡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6대2 판결 괜찮겠냐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안 했대요. 우리는 이미 6명이 윤석열 파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수 의견으로 2명 김복형과 조한창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평의 시작과 동시에 김복형, 조한창이 인용으로 마지막으로 입장을 변경을 하면서 즉시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합의를 보고 법사위원장실 및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썰로 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도 들을만하죠. 그래서 처음에 5대3이었다가 정영식 재판관이 돌아서 갖고 6대2가 되니까 뒤늦게 김복형이랑 조한창이가 나중에 정영식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에 문영배를 찾아가 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6대2로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4월 1일 어제 전격적으로 자기네들도 인용으로 입장을 반복하면서 어제 4월 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에 4월 4일 날 선고한다고 전달을 했다. 그럴듯한 썰입니다. 이건 그럴듯한 썰. 근데 저는 사실 이 썰도 별로 믿지는 않아요. 저는 이 썰 믿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썰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좀 할게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럴싸한 썰이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5대3이라는 말은요. 제가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5대3으로 만약에 헌재가 판결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을 경우에 6대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선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세 가지예요. 8대 0, 4대 4,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면 8대 0 또는 4대 4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영두 재판관이 4쪽에 쓰겠습니까? 응? 그렇게 조목조목 질문을 하고 정정미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이 응? 저쪽에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저쪽은 뭐 4대 4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5대 3 교착설이 계속 갔을 경우에는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선고일을 정했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가 생각하는 제가 분석하는 거에 의하면 어제도 제가 분석한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확할 거예요. 이미 헌재는 누가 봐도 5개 중에 하나만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해도 파면인데 거기서 기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헌재는 진보 진영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진보 진영 측에서 비판을 하고 진보 시민들이 불면증을 겪고 그래도 진보 진영에게는 파면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저쪽이 서부지법을 때려부시고 난동 부리고 국힘당이 계속 저렇게 지랄을 하고 요구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3월 26일 나국상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2심 선고 이후에 헌재 재판 선고해야 된다. 그것도 들어줬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3월 28일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3월 28일은 왜 안 했나 생각하니까 3월 28일 날 윤석열을 파면해버리면 헌재가 재보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4월 2일 재보선을 피해서 가장 빠른 4월 4일 날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제 내피셜이에요. 제 내피셜이 여러분들 더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쪽 요구 다 들어줬거든요. 3월 26일 이재명 당대표 2심 재판 이후에 선고해라. 재보궐 선고 전에 선고하면 안 된다. 헌재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쟤네 요구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양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저쪽 요구 다 들어주고 사양 내리면 저쪽도 할 말이 없는 거지만 민주진영은 분노가 끌어갖고 지금 진짜 광장에서 민주광장이 일어날 것 같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하면 싹 씻겨 내려가잖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 제가 보면 그래서 4월 4일이 됐지 않을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어떤 10여 년간 정치 분석을 하면서 쌓아온 저희 촉으로는 그렇게 됐다. 그 다음 윤석열 하야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이면 그만둬야죠. 헌재 판세들. 그런 식이면 채팅을 그만두시는 게 어떠신지요. 시청자분 그런 식이면 채팅을 그만두시는 게 좀 어떠신지요. 예. 이왕 선고한다 그러는데 응원을 해줄 못할 망정.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저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어제 수없이 들었죠.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되고 위헌 계엄 포고령 1호 군 동원해서 국회 장악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위법하고 위헌이면 파면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다잖아. 그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배엄 포고령 1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장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영장 없는 압수체포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위법하면 탄핵이에요. 근데 다 해당돼.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키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기각은요 4대 4일 때 기각하는 거예요. 5대 4 아니 각하는 4명 이상이 될 때 각하가 나오는 거고요. 각하는 절대 없습니다. 4대 4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이 이상이 될 때는 각하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그 3명 미만으로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근데 저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재가 늑장 선고를 했죠. 분명히 맞습니다. 아까 그분이 지적한 거. 우리 민주시민들이 너무너무 내란 불면증, 거기에 불안감,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지어 이제는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제 위기설도 돌았습니다. 미국엔 도란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외교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헌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재의 늑장 선고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헌재의 늑장 선고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침체기를 겪고 있고, 왜냐면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장 장애 요소인데, 그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금들을 회수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쇠퇴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윤석열의 파면은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헌재는요, 제가 오늘 좋은 사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었지만 헌재는 역사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그랬고 역사를 후퇴하려고 했기 때문에 헌재는 다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헌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 선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헌재가 할 일입니다.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역사의 법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법정,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을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 역사의 이름으로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야설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윤석열 하야설이 도는 거는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일이에요. 윤석열은요, 절대 하야 안 합니다. 단, 제가 윤석열 하야설이 나오는 배경을 보니까 우리 민주 진영에서 나와요. 누군가의 내피설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하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 진짜 만약에 내일 하야를 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 정보를 흘린 놈이 있는 것이다. 안 그렇고 나서 윤석열은 절대 하야하지 않습니다. 어떤 놈인데요? 탈옥을 불사하는 놈인데 윤석열이가 하야를 한다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이가 하야한다는 것은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중에 헌재 재판의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법상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을 지금 징계 기간이잖아요. 징계 기간에 지가 하야를 해도, 대통령직을 지가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해도 탄핵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탄핵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윤석열 스스로 대통령직을 하야한다라고 지가 아무리 미리 떠들어도 탄핵 심판 선고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이 하야설은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윤석열이 뭐하러 하야하겠어요? 안 그래요? 윤석열이 하야하면 탄핵 선고가 멈춘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윤석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징계권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하야한다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 선고가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석열이 그러면 왜 절대
하야 안 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면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요, 절대 하나를 안 할 놈이라고 제가 확실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이가 지금 절대 승복할 놈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뭐 권난동이나 권영세는 국힘당은 승복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니들이 승복하면 뭐해? 윤석열 절대 승복할 놈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 아마 내일 모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면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국민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딴 소리 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윤석열이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절대 윤석열은 승복 안 해요. 이유는 윤석열이가 승복 안 해야만 조기 대선에 윤석열이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절대 여러분들 파면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윤석열이가 헌재의 파면을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예요. 승복 메시지를 안 내야지 극우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해버리면 지지층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지층은 그냥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고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도 그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아야만 국힘당 경선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쵸? 윤석열이가 노리는 것은 결국 탄핵 이후에도 지지층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윤석열 탄핵은 지금 지금 기각을 외치는 새끼들은 지방선거에 나올 놈들이나 아니면 대선에 나올 놈들은 계속 기각을 헌재에서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속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쥐가 대선 준비하면서 기각하면 윤석열 복귀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 스탠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승복을 안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은 탄핵 선고가 끝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탄핵 심판을 승복을 해버리면요, 윤석열이가 진짜 걱정하는 건 대통령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거보다도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은 걸리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윤석열이가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모든 사안을 인정해버리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헌재재판에 승복 메시지를 절대 내지 않을 놈이에요. 그쵸? 형사재판이 윤석열은 사실상 거의 이제 탄핵은 마음 접었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다음 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감옥에 영원히 갇히든 거 아니면 총 맞고 뒤지는 사형밖에 없잖아요. 응? 아니면 교수형 처해두든가. 지금 윤석열은요, 탄핵 심판 외에 남아있는 내란죄, 그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외환죄, 나머지 여러 가지 형사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지층을 결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쵸? 윤석열은 지금 탄핵이고 나발이고 형사재판을 위해서라도 탄핵의 승복을 메시지를 내는 순간 윤석열을 응원했던 저런 지금 탄핵 반대 세력들이 뿔뿔이 공중분해가 되면 윤석열 헌재재판에 응원은 나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진짜 노리는 것은 지금의 탄핵 반대 극우 지지층들을 결집시켜갖고 자기 형사재판에도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하야설은 절대
그럴 놈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4월 4일 날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뽀샤시하게 메이크업 한 것 같이 얼굴이 산송장 마냥 하얗게 질려갖고 거냐 짐 싸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 등신 새끼야. 그러니까 제대로 했어야지 계엄령을. 뭐 이럴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와 다른 해석이라네요. 제가 이상호 기자님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아마 윤석열에게는 형사 재판이 중요하고 그 형사 재판을 유지시키고 지지층을 유지시키려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죠? 윤석열이가 탄핵 이후에도 국힘당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 극우 지지층들이 윤석열이가 누굴 지지하냐에 따라서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절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은 절대 하야를 하지 않는다. 하야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슨 형사재판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야라는 말도 안 되겠다. 하야에서 윤석열에게 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 하야한다 그래갖고 윤석열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야하면 모든 걸 용서해주고 윤석열 네가 가고 싶은 저기 어떤 그 어디죠? 그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저기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이런데 네가 뭐 망명 간다 그러면 허용을 해줘도 아니면 저기 그 평양이나 이 세 군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저기 가자지구 그다음에 평양. 이런 일을 벌이는 데가 누구? 평양.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미얀마도 괜찮고 미얀마도 지진도 나고 뭐 때로는 좀 너무 심심하지 않게 땅도 좀 갈라져 주고 그 안에 뭐 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윤석열 하여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탄핵의 승복의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지지층 떨어져 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 탄핵의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뭐 윤석열 헌재 승복 밝혀고 그래야지 어떤 폭력이나 난동도 없다 뭐 얘기하는데 하지마. 그구들 폭력을 쓰든가 말든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니네 인생 조지는 거니까 우리는 헌재에서 너만 파면하면 되지 니가 승복을 하든 불복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 응? 왜 자꾸 언론에서 윤석열 승복하라 그거 왜 그러냐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민주당도 승복하라. 야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냐? 민주당이 승복하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는 윤석열만 파면하면 되지 니네가 불법적으로 경찰과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는 다 그건 니네가 책임지면 돼.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 니네가 폭력을 쓰든 난동을 부리든 국가 공권력에 대항을 하든 그거는 니네가 책임지는 일이야. 왜 그거를 언론에서 윤석열 승복해라 이재명도 승복해라 어디다 대고 갖다 대고 양비론을 펼치고 지랄들이야. 니네 마음대로 해. 인생 조지고 싶으면 폭동 일으키고 난동 부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야. 내 맘대로 해. 지금 외신은 어떠냐? 뉴욕타임스 수백만 국민 화나게 한 계엄령 복귀해도 통치 능력 불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윤이 남긴 상처 치유되기까지 대한민국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 정치적 위기 심화될 것이다. 윤석열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또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잘해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 만약에 기각해갖고 돌아오면 우리는 멘붕이겠죠. 응? 우린 멘붕이고 거의 민중항쟁이죠. 우리보다 더 난감한 애들이 누군가 했더니 저는 국힘당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 입으로는 윤석열 기각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대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힘당 여러분들 기각 외치는 거는 여러분들 윤석열을 위해서 기각을 외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의 극우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각을 외치는 겁니다. 이게 제 분석이 맞죠. 윤석열에게 보내는 기각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들에게 보내는 기각 메시지예요. 헌재에다가 보내는 기각 요청이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들에게 나는 윤석열의 기각을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러브레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야 죽기 살기로 항쟁하고 끌어내리면 되지만 저쪽은 사실 지금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저쪽은 아예 어떻게 보면 대열을 다시 가다듬고 무너진 윤석열 인재 없애고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복귀해서 다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아예 말도 못합니다. 응? 지금 국힘당 의원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몇몇이 지금 떠드는 애들 누구예요? 윤상현 대구시장 나갈 놈, 나경원 서울시장 나갈 놈, 그쵸? 놈이란다. 냔. 나경원 서울시장 또는 당대표 출마할 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국힘당 애들은요 사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당이 시끄럽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와 갖고 다음 22대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아무것도.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래서 가장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우리보다 더 당황할 인간들은 국힘당 애들이에요. 진짜로. 대선 준비했던 인간들은 뭐가 되고 내년 지방선거 나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뭐가 되고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는요 탄핵 기각되면 더 큰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탄핵 기각의 목소리가 없냐? 극우 지지층들에게 밉보일까봐. 극우 지지층들에게 밉보일까봐 말을 꺼내지는 못해요. 눈치를 보느라고 극우 지지층들한테 찍힐까봐 속으로는 윤석열 탄핵 바라는 인간들이 국힘당에서 반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윤석열 살리려고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난동 보세요. 권난동이가 얼마나 이중 플레이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젠가 국힘당 의원들한테 이런 문자를 돌려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족이 돼서 준비한다는 거야. 네? 원래대로 하면 권난동 스타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가 돼야 되잖아. 진짜 마음속으로 윤석열을 지킨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끝까지 불복을 하고 싸우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조기 대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깁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취재해보면요 법무부나 검찰이요 발표는 안 하는데 김건희 출국 금지시켰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서초동발 취재를 좀 했더니요 검찰이 이미 김건희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창수가 이제 지 살 길을 찾아서 김건희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오세훈도 검찰은 수사를 끝냈다.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명태균 사건을 빛의 속도로 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명태균 사건을 빛의 속도로 한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의 어떤 한 행위든 절대 믿으시지 마십시오. 검찰이 여러분들 이 내란 수사를 처음 같이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요, 벌써 한덕수, 최상목 이런 애들 다 지금 구속돼 있어야 돼요. 검찰은 처음에만 군인들 잡아놓고 몇몇 경찰만 딱 잡아놓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제 말 맞죠? 검찰은요, 처음에 주요 지휘관들 싹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예 내란 사건에서 손을 떼고 뭉개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그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지금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진우 뭐 이런 사람들 잡듯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내란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람은 100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검찰은 앞으로 해체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찰청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놈들이 검찰청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응? 검찰청 왜 만들었는 것 같아요? 저것들 대법원이 있으니까 대검을 만든 거고요. 중앙지법이 있으니까 중앙지검을 만든 거고요. 사법부랑 똑같이 자기네들을 만든 거예요. 사법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의해서 그런 권력기관으로 갖고 있는 거지만, 검찰이 자기네들은 판사와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은 입법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그 다음에 중앙지검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인간들이 왜 그래야 돼요? 쟤네들이 무슨 독립기구입니까? 검찰이 독립기구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얘기하는 건 검찰청 해체라 그래서 마치 잘못된 것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법무부 안으로 검찰청을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청 없애고요. 법무부에 검사, 무슨 수사 1과, 수사 2과, 형사 1과, 형사 2과, 그냥 공무원들로 이렇게 편말 하나 이렇게 갖다 주고, 형사 1과, 형사 2과, 형사 3과, 이렇게, 법무부 밑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1과, 2과, 3과, 4과, 그 다음에 특수 1과, 2과, 3과, 4과, 법무부 안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냥 공무원들일 뿐이에요. 지네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정의의 심판자 이런 생각, 정의의 칼잡이 이런 개소리들 해서 그래요. 지네는 사실을 합격한 특출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 원래 검사는요 변호사와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정 가도 판사는 위에 있고 밑에 누구랑 싸워요. 검사랑 변호사랑 싸우는 거예요, 법정은. 그쵸? 검사랑 변호사랑 열심히 싸우는 거를 보고 판사가 누구의 논리가 더 맞고 누구의 증거가 더 명확한지를 보고 판사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 새끼들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판사나 판검사라고 하잖아.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는 다른 조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판검사 하면서 판사, 검사를 동일시 취급했는데 걔네들은 소속부터 달라요. 검사들은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이에요. 얘네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검사는 변호사랑 싸워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가 왜 검사를 특별 대우를 해?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특별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다른 공무원들 산하 기관에서 행정부의 어떤 그 요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집단 회의를 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 행정부의 어떤 대통령실의 지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긴급 회의 회동하고 집단 회의하고 항명하고 어디서 공무원 새끼들이 그럽니까? 응?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뭔데 지네가 공무원 새끼들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더니 집단 항명하고 성명 발표하고 사표 내는 새끼들은 다 사표 받으면 돼요. 공수처장은 무조건 최강욱이 가야 돼요. 최강욱만큼 검찰 잘 조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잠깐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 소식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네. 오늘 분당에 어떤 선거가 있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분당에 그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 분당에 이제 판교하고 서현동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 네네. 거기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승리했죠.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76대 76이었는데 네. 민주당이 군포에 분당 두 곳을 이기면서 이제 78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70, 그러니까 과반을 넘었네요,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넘겼죠. 이제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과반을 넘긴 거죠.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 내가 분당에서 투표하고 왔어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진짜요? 네, 지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다라고 되게 분당이 보수 텃밭으로도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의 어떤 승리 의미가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가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은 4월 4일 날 있게 되는 그 탄핵에서도 결국 인용하라는 것이 결국은 민심이 아닌가 싶고, 네네. 또 어쨌든 이 강남의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 벽을 뚫은 것으로 인해서 네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선 승리의 청신호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2차전에서 또 승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본인 선거는 지고 장외에서 이기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고, 네. 제가 전투에서 진 건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뭐 전투에서 이겼지만은 다가올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강남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 나간다는 거는 네. 대선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우리 자신감, 네. 희망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의원님, 이왕 연결된 거 지금 네. 이 시간에도 한 8,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이번 탄핵 선거가 4월 4일 날 지금 네, 드디어 네, 네. 우리가 너무 늦었지만 기다리던 어떤 선거일이 잡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불법 계엄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예. 상식과 비상식 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8대 1이 될 거, 8대 0이 될 거라고 보고 네네. 소수 의견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 세계 언론에서 지켜봤고 네. 전 세계 뉴욕 타임즈나 주요 언론에서 구테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판결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의원님 오늘 분당 말고도 여기저기서 대승을 하고 있는데 부산 교육감 네. 선거나 네. 구로구청장 선거 대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도 저희가 압승을 하겠죠. 윤석열 파면되면. 저는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탄핵을 인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54%가 넘잖아요. 네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더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아니 이렇게 불법 개혁을 해서 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250조 원이 없어지고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이 장벽을 높이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네. 이때 우리 국민들이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경제와 외교에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난 이런 것이 훨씬 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계엄의 불법 계엄에 찬성하는 국힘은 더 이상 저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면은 더 많은 국민들과 저는 큰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꼭 열심히 떼어주실 거죠?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해야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가는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의원님, 겸손하게.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경제 얘기를 많이 듣고 진작에 찾아올 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나눈 얘기 중에 공개하지 않은 거 혹시 공개해 줄 거 있나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면 공개 안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밤에 이 의원님 목소리 들으려고 지금 시청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에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노무현이 만날 링컨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네네. 결국 링컨 대통령은 첫 번째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네. 노예 해방은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 불법 계엄을 완전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통합을 이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 장관을 하고 했는데 네.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새로운 나라라고 하면은 몰일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주립대학을 만들면은 땅을 3천만 평씩 주는 거, 교사의 월급을 국가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교육의 나라를 만든 거고, 지식의 나라, 과학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결국은 과학과 지식의 나라를 만든 것이 링컨 대통령인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공업 시대를 만들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AI와 새로운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네.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은 홈스테이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와가지고 5년 동안 개간을 하고 집을 짓고 개간을 하면 22만 평이라는 땅을 공짜로 준다는 걸 발표해가지고 3천만 명의 대량 이민을 만들어서 이민자의 나라, 역동적인 미국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점.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뭐래요? 그래서 뭐 아까 좀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네. 근데요. 저는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요. 답답해요. 왜요? 무슨 내란당이랑 통합을 해요? 무슨 통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얘기가. 그러니까 내란당이랑 손잡자는 얘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192석인데 깜짝 놀래라.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내란당이랑 또 통합을 해요. 일단 내란당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더 이상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92당 192석이나 되는데 네네네. 무슨 그거를 뭐 거기 당이랑 저걸 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네.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이 70%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지금 40% 아니에요. 응? 그럼 나머지 30% 국민을 더 모아야 우리가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압승을 해야 이 분열된 나라를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무슨 국민의힘하고 무슨 통합을 하겠어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더 큰 승리를 이루고 또 크게 이겨야 그래야 다시는 저런 불법 계엄이나 이런 내란 세력에 발붙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우리가 뭐냐면 더 강력해지고 더 단결해야 결국은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고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저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를 해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런 뜻이죠. 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네. 의원님이 정치는 진짜 30대부터 하셨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이 보는 2017년의 이재명과 최근에 만나본 2025년의 이재명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진화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어쨌든 많이 달라졌다는 가장 큰 거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 막판에 결국 국민의힘이 안 받으니까 결국 그걸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한 거고 네네. 그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도 결단을 한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실 인식 자체는 내란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네네네. 응?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합리적인 진보,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확실하게 중원의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응? 그래야지 장기 그런 집권할 수 있죠. 면에서는 큰 길을 나는 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국가,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은퇴자들에게는 노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집 걱정 없이 하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사교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결국은 정치의 본질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중도 실용을 확실하게 가겠다는 거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거. 정치의 목적은 많은 여의도 정치권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당의 목적이 집권에 하는 거니까. 집권하면 뭐해? 국민이 잘 살지 못하면 집권하는 거는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 아니에요. 응? 결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대전환을 하는 게 윤석열 같은 애들 중요하죠. 집권했더니 국가의 민폐네요, 진짜. 그 가문의 영광 국가의 민폐인데 그게 가문의 영광도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항상 민주당이 일을 하면 성공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런 걸로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의원님에 대해서 네. 점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의원님의 비판하는 말 중에 너무 이상주의자다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주연을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 95년도 그 조순 서울시장 나올 때 기획팀장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계 복귀하는데 도움이 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가장 선거가 어렵다는 강원도에 나가가지고
승리했고 단 한 번도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이긴 데 없는 데서 거기서 승리했고 또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았는데 강원도에서 나가라고 하면 자기를 버리고 국회의원 배지 버리고 강원도에서 나갔고 이번에도 뭐냐면 분당이라는 그 어려운 선거에 안철수랑 나가는데 당에서 요청하면 나가고 정치가 무슨 뭐 선명성이 말로 선명한 거예요. 자기가 정치인은 서 있는 땅이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네. 제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헌신적인 사람 아니에요? 네. 말로만 무슨 선명하면 너무 되는 바보 거예요? 같죠 남의 땅에 가서 서 계시잖아요. 응? 근데 항상 저는 이번에 진 것이지 항상 그 불모의 땅을 새로 개척해 왔잖아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선거를 택하는 건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바보 노무현을 네. 좋아하는 이유는 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당선되는 데만 있었으면 그분을 좋아했겠어요, 우리가? 네. 안 그래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죠. 예, 그건 잘하는데 뭔 소리예요? 응? 아니에요. 말하세요. 정말로 제가 와닿는 게 응. 선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지지자들끼리 있을 때는 선명하고 강성적인 발언이 통하지만 이 유튜브 밖을 나가고 대문 밖을 나가면요 진짜 사람들 반응이요 진짜 왜 정치인들이 겸손해야 되는지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제 채팅창에는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분당 선거 승리하는데 그 정말 고생하셨고요 의원님. 네. 하여튼 의원님이 진짜 다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많은 국민들이 이 불법 계엄 이거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훨씬 큰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광재 너무 선비 같다. 응? 그런 말에 대해서 이광재의 전투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광재 너무 선비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면 전투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전투력이죠. 네? 가장 어려운 지역에 나가 도전하고 싸우고 이겨주는 게 그게 전투력이죠. 그렇죠. 네. 말이 전투력이 아니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네.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서 어떤 헌신적인 노력을 하느냐.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렇게 지는 적만 출마하니까 바보 노무현 따라간다고 얘기하죠. 어쨌든 의원님 이번에 네. 어떤 재보선 축하드리고 이제 대선 때도 많은 역할을 하셔갖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정권 꼭 탄생하게끔 우리 같이 힘을 쓰자고요. 네, 그래야 되고 요새 보면 그 유튜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열망을 모아서 다시 한번 20년 만에 새로운 우리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개국공원 식구들 함께 힘을 내보자고요. 지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사타파도 네,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안해요. 네, 시사타파 가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8,000분이 넘게 12시간 넘어서 이광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네, 여러분들 선거 얘기 좀 할까요? 분당 선거가 이제 76대 78이 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이 경기도의회를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과반 이상의 선거가 됐고, 그 다음에 자꾸 조국혁신당이 당선돼갖고 아쉽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은요, 여러분들 저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방은 당적도 중요하지만 호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이 당선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쪽은요 인물 싸움이에요. 호남은 인물 싸움이에요. 그 작은 재보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지역을 잘 관리하거나 그랬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에 비해서 지역구 관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인물론에서 저는 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호남 사시는 분들은 제 말 공감하시죠? 호남은요 진짜 인물 보고 뽑아요. 왜? 그쪽은 국힘당이 당선이 안 되니까
지역 선거할 때는 되게 마음 편하게 하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국힘당도 아닌데 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크게 보면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형제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선 후보가 되면 조국혁신당이 국힘당 후보를 지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은 좀 이해심이, 저는 제 방에서 조국혁신당을 욕하는 것은 민주진영이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좀 민주당이 다 이기고 조국혁신당 뭐 호남에서 한석 정도 줘도 그것도 군수 자리인데 그거 뺏겼다 그래갖고 조국혁신당 욕하고 그런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편인데 민주당이 당선 안 됐다고,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더 분발해야죠 앞으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앞으로 더 좋은 후보, 더 분발할 수 있는 후보가 앞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의 목적은 국힘당 해산이지 조국혁신당 해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더 노력을 하고 더 힘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이 없는 기간 동안 물론 21대 국회 안에 조국혁신당에 조국 대표님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님이 돌아올 때는 이재명 정부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많이 힘들겠지만, 조국 대표가 돌아옴으로써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저는 민주당과 합당된다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도 나중에는 민주당과 합당할 수밖에 없는, 이번 총선이 아니라도 다음 총선까지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하나의, 우리는 뿌리가 같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선거도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죠. 그만큼 중도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늦지 않았으면 국회 탄핵 소추단 중에 한 분에게 좀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낮 방송에 저희가 현재 국회 탄핵 소추단의 탄핵 소추위원을 금요일 방송에 연결을 해서 탄핵 선고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나눠보게요. 지금 정청래 의원님은 아니시고, 정청래 의원님은 아까 딴 얘기했고 나랑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이 시간에 전화하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전화는 못 하겠고, 다행히 아까 안 주무시는 분이 이광재 의원인데, 여러분들도 저는 이광재 의원님이랑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죠. 노무현 대통령,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였으니까 때로는 답답해요, 옆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 좀 되게 날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못 합니다. 바로바로 너무 이상주의자다, 때로는 너무 선비 아니냐, 이런 질문 못 합니다, 사실 전화 인터뷰 때. 근데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게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새롭게 봤다, 진화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해도 뭐 저는 뭐 감싸주고 싶지는 않아요. 수박 소리 듣는 거는 본인들이 그만큼 여태까지 확실히 못했으니까 수박 듣는 그것도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친하지만 저는 이광재는 수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이광재가 달라졌다, 내가 몰랐던 이광재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라. 나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광재 내가 아무리 수박 아니다라고 해봤자 그건 친분으로서 쉴드 쳐주는 거다.
이광재 의원님은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도록 노력해 줄 뿐이지, 그러나 저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나 이광재 이런 분들이 비주류고 친명은 아니지만 이낙연이 같이 뒤통수 치고 칼 꽂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런 이 김경수나 이런 이광재 좀 친명 진영의 선명함보다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함이 있지만 넓게 보는 사람들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렇죠? 꼭 우리가 대선 때는 강성들만 가지고 대선 치르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광재 의원님에게 솔직하게 방송을 볼지 모르지만 공을 들이자면 강원도가 민주당이 제일 약하거든요. 아직도 이광재 의원님은 강원도가 통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번 이재명 당대표 대선 나가서 득표 활동 열심히 할 사람은 이광재거든요. 왜 김경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김경수는 또 경남에서는 통하거든요. 경남에서 김경수 뜨면 지지자들이 있고, 그런 김경수를 왜 여러분들이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김경수를 적대시하지 말고 이렇게 득표력을 갖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주자들은 반드시 껴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정이 안 간다 해놓고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야. 김경수는 분명히 경남 가면 인기 있는 사람이고, 이광재는 강원도의 아들에서 강원도 가면 인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대선 때 같이 으쌰으쌰하자고 떼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친명 아니면 적대시하고 비판하는 것보단 이제는 여러분들 친명 비명을 우리가 나누면 안 돼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내일 모레면 대한민국의 곧 60일 후에는 대통령이 되실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물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 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 제가 왜 모릅니까? 잘 알지만 좀 크게 대통령의 지지자, 우린 대통령의 지지자지 당대표의 지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단순한 민주당 당대표의 지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조금 이렇게 포옹해서 갈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왜 욕합니까 오늘? 중도도 끌어안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 돈진구 제가 참 기가 막혀갖고, 돈진구 스님한테 수천만 원의 명품과 심지어 지 모든 가족들이 동원돼서 스님을 거의 수년간 명품을 치장을 하고 명품과 돈을 받다 고발당했죠. 그거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마치 지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 같이. 경찰이 여러분들 검찰에다가 왜 지 장모집, 지 처제네, 왜 이런데 경찰이 왜 압수수색 할 것 같아요? 명품 때문에 압수수색했는데 마치 김성태 사건 취재하다가 경찰이 정치 탄압하는데 내가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언론 탄압이야? 명품 받았네. 그래서 결국 한다는 변명이 가품 받았다고? 그 뻔뻔함은 내가 졌다. 오늘 제가 쓴 글이고 MBC 기사입니다. 명품 수수 의혹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압수수색. 너 명품 받아갖고 지금 압수수색 당한 거야. 강진구는 독지가 스님에게 수백만 원짜리 제냐 양복을 받아 김영란법에 걸려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스님에게 접근해 본인, 장모,
아들 조카까지 수천만 원의 명품관 돈을 받아 걸려서 고발당했습니다. 그 취재한 사람이 저예요. 그 취재한 사람이 저예요. 오늘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강진구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마치 무슨 윤석열 정부의 비리를 캐다가 압수수색 당한 양 생중계하다가 응? 물타기를 했죠. 야, 그렇게 당당하면 영상 왜 지웠어? 어? 야, 돈진구, 너 영상 왜 지웠어? 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당하다가 압수수색 당했으면 영상 왜 지웠어? 어? 방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럭셔리 강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압수수색 당한 줄 압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던 지 변호사가 생중계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지 옆에 있던 변호사가 생중계하지 말래요. 말리면서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거고 명품 받아서라는 걸 알려주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수천만 원의 명품 수수에 대한 변명이라고 한 것이 명품 아니고 가품이다. 진짜 철면피예요. 철면피. 아직도 이런 강진구에게 갓진군이 뭐 발로 뛰는 기자니, 야, 니네들은 김건희 디올백 300만 원 받은 거 욕할 자격도 없어. 제발 돈탄사 신도들 정신 좀 차려요. 어? 안 그래요? 제가 없는 말 합니까? 내가 취재한 거야. 응? 여러분들, 강진구요, 지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나 이렇게 살다 와,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응?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저 누가 보면 지 독립운동하다가 야, 참. 야, 나 진짜 살다 그걸 생중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요거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이 사진인데 소리만 틀어드릴게요. 강진구가 뭐라 그런지 보세요. 방송하려고 그래요. 저기서 기자님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집이 압수수색된 게 그게 의미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실정법적으로 판단하지 거예요. 말고 실정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건 차별적이고 보복 수사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현재는 지금 명품을 받은 게 아, 마이크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지 변호사가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만 실정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탄압당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들으셨죠? 지금 명품 받아갖고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음소거 처리하고. 다시 한번 소리만 들어보세요. 진짜 어이없더라고. 난 누가 보면 방송하려고 그래요. 저기서 기자님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집이 압수수색된 게 그게 의미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실정법적으로 판단하지 거예요. 말고 실정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건 차별적이고 보복 수사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현재는 지금 명품을 받은 게 변호사 목소리 들었어요? 변호사 목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명품을 받은 게 문제다. 응? 변호사가 얘기하잖아. 지금 명품 하니까 여기서 끊어버리잖아. 야, 진짜 이게 집이 압수수색된 게 그게 의미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실정법적으로 법정에서 판단하지 거예요. 말고 실정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래, 무슨 목적이냐면 너 명품 받은 거 수거해러 온 거야. 그래서 새 박스가 많이도 받았더만, 새 박스. 이건 차별적이고 보복 수사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현재는 지금 명품을 받은 게 변호사 너무 웃기지 않아요? 명품을 받은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끊긴 거야. 아유, 진짜. 야, 누가 보면 너 독립운동, 진구야, 너 누가 보면 독립운동 하다가 압수수색 당했는 줄 알아. 응? 이게 여러분들 강진구가 얼마나 이게 추악한 거냐면, 양복 받아서 재판받는 도중에 그 스님에게 또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복을 받아서 김영란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받는 도중에도 그 스님한테 수천만 원, 억대의 금품을 돈과 명품을,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걸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걸렸다? 접니다. 저한테 딱 걸렸죠. 제가 2년간 취재를 했거든요. 저런 인간을 갓진구, 돈진구, 아이고 정신들 차려라. 응? 김건희 300만 원 받은 건 여러분들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응? 아유. 그 다음에 이건 내일 할까? 내일 합시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럭셔리강 다음에 압수수색 당하면 또 탄압이라고 얘기할래? 니들 시청자들은 속여도 사람들은 못 속여.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